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목포 분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엄청 고지식하세요. 절대 목포를 벗어날 생각이 없는 분이었죠.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목포보다 서울이 좋았어요. 서울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괜히 서울이라고 하면 뭔가 반짝반짝하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목표는 서울에 사는 거였어요. 밤이면 높고 큰 건물들이 번쩍번쩍하고 한강에 있는 서울에서 자전거도 타고 치맥도 먹으면서 도시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매일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면서 서울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형제가 셋이에요.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죠. 아버지는 오빠나 남동생은 뭐라고 다니든 관심도 없으시면서 저에게만 무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오빠가 서울로 대학 갔을 때 저도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제 주제에 서울에 어떻게 가냐고요. 당시에 제가 검은고를 하겠다고 예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계집애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어머니에게 그만두게 하라는 소리를 매일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뭐만 하면 계집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들이랑 바닷가에서 놀다 온다고 나갔는데 조금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고 못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입고 있던 바지를 당장 갈아입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갈아입고 나오자 제가 입었던 짧은 바지를 잘라버리셨어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계집애가 누구로 홀리려고 이딴 걸 입고 다녀? 그렇게 남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이 인간이 홀리긴 누구로 홀린다고 난리야. 한참 예쁠 땐데 입고 싶은 것 좀 입을 수도 있지. 왜 괜히 딸내미 기를 죽이고 그래. 입어. 우리 딸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어. 이 여편네가 딸 자식 교육을 어디서 그따구로 시키고 있어? 종이 쪼가리 같은 바지 하나 덜렁 입고 팬티를 훤히 다 드러내고 다니는데 그게 예쁘다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목포에서 나고 자라면서 저처럼 서울에 나가기를 꿈꾸셨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서울 구경 한번 못 해보셨대요. 아버지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싸우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분은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살다 보니 그 세대에 맞춰 길들어지셨고 어머니는 너무 오랜 세월 시집살이하며 살다 보니 그 삶이 지긋지긋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라도 자유롭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다 보니 저도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워낙 남자 여자 차별하고 아들 하시는 분이라 저에게 툭 하면 오빠를 챙겨라, 동생 챙겨라 많이 하셨어요. 아침이면 저도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쁜데 할머니는 꼭 오빠 양말이니 교복 셔츠니 이런 걸 저더러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빠 운동화도 저더러 빨라고 했죠. 어머님은 그걸 왜 애한테 시키세요? 소영이 너 그거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예, 애미야. 너 지금 이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거냐? 네가 아무리 늙은이들 모시고 산다고 해도 그렇지. 이제 우리 힘 좀 떨어졌다고 말도 하지 말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냐? 어머니 아버님도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으시면 애들 차별하지 마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저는 똑같이 키울 거니까. 어머니는 저를 위해 쌈딱이 되셨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매일같이 상대하느라 바쁘셨어요. 하도 어머니가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시느라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아버지랑 싸우지 마시라고요. 내가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평생 하루도 안 쉬고 김씨 집안 위에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이제는 더는 안 되겠어.
나도 여자야. 나도 나 위하면서 한 번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저도 그때는 나이가 어릴 때라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잘 몰랐지만 크면서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이혼을 생각하셨다는 걸요. 당시에 어머니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외할머니가 아프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되지 않았을 텐데 외할머니마저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합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시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머니에게는 형제도 없었어요. 원래 어머니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 고열로 죽어서 형제가 없으시거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뒷바라지만 하시면서 농사도 지으시고 배도 타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시집살이 시키시는 게 마음 아파서 매일 쌀이며 고기이며 할머니 댁에 보내주시고는 했습니다. 우리 딸내미 예쁘게 봐달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 댁에 사는 내내 불행하셨대요. 매일 결혼한 걸 후회하셨답니다. 같은 여자라 그런지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외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혼자 계시니 어머니는 걱정이 돼 며칠 병원에 있다 오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외할머니는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혼자 병원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못 가게 하셨어요.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지. 어디 감히 맏며느리가 친정에 며칠씩이나 가 있다는 소리를 해. 제가 친정에 놀러 가요? 엄마가 당뇨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신다는데 보호자도 없이 계시니까 제가 단 며칠만이라도 도와드리다가 온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살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꼴을 다 보고. 저는 보다 못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양심도 없냐고요. 엄마가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시면 다 병원 모시고 가고 간호 다 했는데 외할머니도 당연히 해줄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너희 기집애, 네가 뭘 한다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당장 입 다물지 못해? 다 지 엄마 닮아서 저렇게 싹바가지가 없는 거지. 더러운 성질머리가 어디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짐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짐을 싸라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내가 소영이랑 막내는 데리고 나갈 테니까 잘난 당신이 부모 모시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당시에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라 어머니는 저와 동생만 데리고 바로 외할머니 댁으로 가셨습니다. 동생은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어머니가 그 집을 나오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저도 싫었거든요. 아버지는 다음 날 곧바로 어머니를 데리러 왔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몇 년 동안 내내 고민하던 일이었으니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아버지고 시댁이고 다 싫었고 저희 때문에 참고 사신 거죠. 당신이 생각이 있는 여편네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감히 이혼 얘기를 해? 당신한테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자식 새끼 다 앞길 다 막을 생각이야? 생각이 없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면 무릎 꿇고 사정이라도 할 생각을 했어야지.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어요. 이미 단호하게 마음을 먹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는 날까지도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여자가 남편도 없이 애 키우면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하는지 아느냐면서 막말을 퍼부었지만 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어요. 그까짓 남편 필요하면 다시 찾으면 그만이라고 하시면서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말만 저렇게 하고 사실은 무섭고 겁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씩씩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1년을 꼬박 열심히 병간호하시면서
저와 동생을 살뜰히 키우셨습니다. 제가 원래 검은고를 했었는데 전보다 더 좋은 선생님까지 붙여주시면서 오빠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에 꼭 가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현명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할아버지 댁보다 외가댁이 훨씬 재산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목포에 집을 정리하고 저와 동생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어요. 어차피 오빠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오고 싶었던 서울에 오게 되니 어머니의 말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검은고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하셨던 말 그대로 됐거든요. 서울에 집을 사서 어머니와 우리 형제 셋 함께 살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집값이 저렴한 동네에 오래되고 낡은 주택을 샀지만 그래도 오빠 학교에서는 가까웠어요. 더군다나 서울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뻤어요. 그때부터 정신없는 서울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전문대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에 들어갔고 오빠도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어머니는 동네에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사실 어머니가 식당만 차리면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는 걸 저희 형제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목포 토박이에다가 시부모님 모시며 맏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에요. 어머니의 해물탕 솜씨는 동네 누구도 따라오질 못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30이 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전교사는 아니었지만 예고나 예중에서 계약직으로 아이들 검은고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남편을 처음 본 건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얀 셔츠 소매를 걷고 구두를 신은 상태로 아이들과 공을 가지고 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해 보이는지 한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의외로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저는 먼저 남편에게 고백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네 집에서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괜히 연애한다고 시간만 끌지 말고 후다닥 결혼하라고 하셨죠. 저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바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하는 건 섣부르다고 하셨죠. 더군다나 당시에 오빠가 중국 지사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오빠도 집을 나가서 헛헛한데 저까지 결혼해서 나가면 어머니께서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하셨죠. 요즘 세상에 결혼한다고 멀리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결혼해도 자주 오고 멀지 않은데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서둘렀을까요? 정말 콩깍지가 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랑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만 좋았지.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결혼이라는 게 제 생각 같지 않더군요. 연애할 때는 남편의 천진난만한 성격이 좋았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좋게 말해서 천진난만한 거지 철이 아예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남편이 외동이에요. 집에서 귀하디 귀한 왕자처럼 자랐더군요. 남편은 한 번도 부모님에게 맞아본 적도 없고 사고 싶은 걸 못 산 적도 없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이 해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셨대요. 저는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면 놀라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면에서 저와 달랐거든요. 남편은 뜬금없는 소리를 참 잘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신혼집에서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사 가고 싶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결혼하면서 아파트도 잘만 사는데 자기는 고작 투룸 전세라면서 툴툴거렸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돈 모으면 우리도 금방 아파트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어이가 없었어요. 이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나 먹는다는 소리라는 거야. 자기나 나나 집안이 넉넉하지를 못하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둥, 열심히 살면 된다는 둥 하는 소리나 하는 거야. 있는 놈들은 그런 노력 같은 거 안 해도 당연하게 아파트부터 척척 시작한다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더 이상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더 심해졌어요. 학교 다닐 때 본인보다 공부를 더 못했던 친구들이 잘 나가거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잘 사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말도 잘 못 걸던 놈이 아버지한테 건물 좀 물려받았다고 뻐기는 꼴이 얼마나 재수없던지. 맨날 공부 잘하면 뭐래? 그래봐야 월급쟁인데. 돈 많은 집 애들은 매일 놀고 먹으면서 부모가 준 돈으로 펑펑 놀고 먹는데. 아휴, 내 팔자야.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그렇게 초조한지 점점 더 변해갔어요. 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일 행복하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도 부모가 물려준 건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 시세를 물어보고 다녔어요. 당시에 저희 부부는 9천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더군요. 저는 어디서 로또라도 됐냐고 아파트를 왜 알아보러 다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무조건 아파트에 가겠다고 했어요. 친구 중에 빌라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면서요. 앞뒤 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우기기만 하는 남편이 저는 한심하게 마저 보였습니다. 아무리 요즘 다들 대출받아서 집 산다고들 하지만 저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출 금액이 너무 많기도 했고 이자도 비싸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남편은 갑자기 차로 눈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원래 타던 차가 5년 정도 타긴 했어도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녀서 차가 새 차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동창회에 한번 갔다 오더니 무조건 외제차로 바꾸겠다고 성화했습니다. 친구 중에 본인만 굿산 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저는 어린애도 아니고 자꾸만 왜 친구들과 비교하냐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연봉의 외제차는 무슨 외제차야. 지금 차도 멀쩡한데 조금 더 타다가 나중에 아이 생기면 조금 더 큰 차로 바꾸면 되지.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결혼할 때 처가에서 사위 차 사주는 경우도 많대. 내 친구들 보니까 다들 장인어른이 차 바꿔줬다고 그러더라. 자기 부모님 탓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처가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순간 저는 기분이 확 상해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을 멈출 줄은 몰랐어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 집에 있지도 않은 장인어른이 당신 차를 어떻게 사줘? 저도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제차가 갖고 싶어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 있는 거지. 사람 앞에 두고 어떻게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명색의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내가 언제 장인어른이 차 사줬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냥 내 친구들은 그렇다더라 한 거지. 아 됐어.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남편은 결국 외제차를 샀어요. 저에게 말해봐야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 시부모님한테 말했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정말 바닥에 앉아 발만 동동 구르지 않았지 무슨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조르더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게 시부모님에게 통했다는 겁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직장 다니는 애들이라 나보다 연봉도 낮은데 다들 외제차를 끌고 왔다니까.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해서 다음부터는 차 안 끌고 나갈 거야. 우리 아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겠네. 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차 바꿔줄게. 우리 하나뿐인 아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주려고 엄마 아빠가 돈 버는 건데 당연히 다 해줘야지.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어도 민망해서 시어머니에게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타는 차도 멀쩡하니 몇 년 타다가 저희가 알아서 바꾸겠다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요즘 차가 얼마나 튼튼한데 몇 년 탄다고 망가지니? 차는 망가질 때까지 타는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야. 남들 다 타면 당연히 우리 아들도 타야지. 아버지가 바꿔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서울 사람들은 다 그런가요? 아니면 외동아들이라서 이런 건가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투정 부리는 아들 입에 사탕 물려주듯 외제차를 떡하니 사주셨습니다. 주변에 이야기하니 제 속도 모르고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시부모님이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 아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작은 빌라 전세 사세요. 심지어 두 분 다 70이 다 되셨는데 아직도 일하십니다. 시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하시고 어머니는 병원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 연세에 아직도 힘든 일을 하시면서 아들이 말만 하면 척척 해주시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이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면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집안에서 여자가 남자 기를 죽이면 나가서 남자가 어깨도 못 펴고 다니는 거라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랍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고작 6개월 사람 만나보고 다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은 좀 신중히 생각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배우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언제쯤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계획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니 너무 기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만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이가 생긴 게 기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좋지. 근데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아이까지 책임지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 이런 게 가장의 무게겠지. 당신이 취미 몇 가지만 줄이면 애 한둘 키우는 건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남편은 취미 부자예요. 남들 하는 건 다 하는 사람입니다. 등산, 골프, 축구 같은 운동도 웬만한 거는 다 하고 최근에는 수영이랑 스쿠버 다이빙에 빠져서 주말마다 가요. 심지어 스쿠버 다이빙은 방학이면 며칠씩 제주도까지 혼자 갔다 오고는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공부해서 선생이 됐는 줄 알아? 바로 방학 때문이야.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느라 못 논 거 방학 때 신나게 다 하면서 놀라고. 애 낳아도 나는 내 생활 포기 못하니까 나한테 아버지로서의 희생 이런 거 강요하지 마. 남편은 정말 철타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간만 보면 점점 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도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기대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니 남편도 자기를 닮은 아이가 생기면 너무 예뻐서라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았죠. 근데 제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도 여전했어요. 덕분에 저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더 아이처럼 굴었어요. 사실 저보다 남편이 육아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에요. 학교 선생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고 방학도 있어서 아이 돌보기에는 좋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하기는 해도 계약직이다 보니 방학 때는 따로 레슨도 나가야 하고 평일 저녁에는 학원에 수업도 나가야 해서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이가 생겼는데도 그전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취미를 좀 줄여서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더 갖자고 요구했는데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원래 평일 저녁에 하던 축구를 무릎이 다치는 바람에 그만뒀으면서 마치 본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만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남편의 육아 참여는 딱 그 정도였어요. 퇴근하고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 저녁만 먹이는 정도였죠. 나머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항상 취미생활로 바쁘니 주말에는 저 혼자 온전히 독박 육아였어요. 남편이 육아를 함께하지 않은 것도 불만이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는데 그게 서럽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학교에서 잘리게 돼서 반년 정도 공백이 생겼어요. 급한 대로 학원 레슨이나 다른 학교의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공고 기간이 이미 지난 뒤라 그 또한 쉽지 않더군요. 갑자기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저도 우울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해서 4년제라도 나왔어야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좀 따놓던지.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나온 학교 말이야. 말이 좋아 예대이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다른 기술이라도 배우던지 아니면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학원이라도 좀 차려달라고 해. 여기서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 엄마가 내 학원을 왜 차려주냐? 차리려면 내가 알아서 차려야지. 당신이 평생 검문고 들고 다녀봐야 학원 차릴 정도로 돈은 못 벌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래도 장모님 가게 장사는 잘 되잖아. 결혼할 때도 안 도와주셨는데 이제라도 좀 도와달라고 해. 남편은 정말 거지 같았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였지만 툭 하면 친정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라는 말을 쉽게 했어요. 결혼할 때 안 도와주긴 뭘 안 도와줘? 이 집 전세금 9천 중에 5천이 우리 엄마가 해준 거잖아. 그러는 당신이 연봉이 높으면 뭐래? 생활비 똑같이 반반씩 내고 나머지는 본인 취미생활에 다 썼으면서. 부부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 저도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더군요. 결혼할 당시에 시댁에서 집을 구해줄 형편이 안 돼서 급한 대로 저희 엄마가 현금으로 5천 해준 거예요. 나머지 4천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이고요. 그런데도 결혼할 때 저더러 해온 게 없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모은 4천 가지고 생색을 무지 냈어요. 그러면 뭐래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각자 번 돈으로 똑같이 생활비 내고 살았는데 본인이 연봉이 더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해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장모님이 꼴랑 5천 해주고 그까지 생활비 좀 낸다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남들은 사위가 선생이면 처가에서 집도 사줘.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냥 혼자 살면서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살았어야 했는데 멍청하게 괜히 결혼을 해서는.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까지 낳고 사는 아내에게 이제는 결혼한 것 자체로 후회한다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동기 중 하나가 장인어른이 건물을 물려줘서 학교를 그만뒀답니다. 학교 사람들은 그래도 임기를 채워야 연금이 나오지 않았냐고들 했는데 그 동기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한 달에 몇 천씩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연금을 뭐하러 받냐고요. 남편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매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혼자 심보가 뒤틀려서는 얼굴에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자신이 학교 선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연애할 때는 그런 점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연애할 때는 제가 무거운 검은고를 들고 연습실에 갈 때마다 저에게 멋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둘 다 달라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남편이 내는 생활비만 가지고는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보탬이 되려고 레슨에 학원 수업도 나가는 거였는데 남편은 전혀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주말이면 항상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니 제가 주말에 다른 수업을 잡을 수가 없어서 평일 저녁에 일하는 건데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믿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어요. 그날은 남편이 대학 때부터 하던 산악 동호회 사람들과 가족 동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 낳고 처음으로 가는 가족여행이라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빠랑 다 같이 여행을 가니 신난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 교대 시절 친구들이라 거의 다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다 대학 때 친구들이라 남녀 여자 할 것 없이 서로 허물없이 지냈죠. 저도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남편 친구들과 특별히 불편한 거 없이 편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밤이 돼서 제가 아들을 재우고 공연 거실에 나왔는데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제법 먹었는지 좀 취한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함께 모임을 하던 친구 중에 한 여자친구랑 남편이 대학 때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사귀던 사이까지는 아닌데 남편이 군대 가기 전까지 그 여자분은 꽤 좋아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원래 모임에 남자친구랑 같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헤어졌다면서 그날은 혼자 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여자분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군대에 가더라도 너한테 고백이나 한번 해보고 갈걸. 그랬으면 혹시 알아? 내가 너랑 결혼했을지. 너는 아들까지 있는 애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그때 만났어도 아마 잘 못 살았을 거야. 소영 씨가 사람이 얼마나 좋아. 네 철없는 성격 다 받아주고. 저는 남편의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받아주기는 내가 다 받아주는 거야.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직업도 있고 집안이 빵빵해야 해. 나 봐라. 마누라 계약직에 저가가 변변치 않으니까 앞으로 평생 고생문이 훤하잖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남편만 있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술상을 엎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 친구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만약 제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저와 이혼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숙소를 나와 숙소 주변을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 같이 살기 싫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나서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게 사시는 것처럼 보였어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여자 혼자 식당하면서 애들 키우기가 어디 쉽나요? 물론 저희가 다 컸을 때라 저희도 어머니를 많이 도왔지만 어머니 나름대로는 힘든 점이 많았어요. 당신이 조금 더 참지 못해서 저희와 아버지 사이를 떼어놓고 살게 했다는 죄책감도 있으셨고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에도 항상 미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빠와 저, 동생, 삼남매에게 그렇게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남편과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과 그렇게 힘들었어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라고 왜 저런 인간이랑 살고 싶겠어요? 아들도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저까지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못나고 철이 없어도 꾹꾹 참은 거예요. 부부가 언제까지 사랑 가지고 살겠어요. 자식 보면서 하루하루 참고 사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참아주려고 해도 너무했습니다. 제가 학교 일을 그만두고 나니 수입이 줄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학기까지는 생활비를 반만 내겠다고요. 그 대신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제가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어린이집 돌본 비용은 줄어들고 저도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 당분간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당신 사정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던 생활비를 안 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설마 나머지를 나더러 내라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생활비를 똑같이 반씩 냈으니 제가 냈던 비용까지 남편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뻔히 버는 돈이 훨씬 더 많고 생활비로 내는 돈 외에 다른 돈은 지금까지 본인이 다 썼으면서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본인이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대체 부부끼리 왜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얼굴을 붉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뭐든지 다 똑같이 반반해야지. 지금까지 생활비는 계속 똑같이 냈는데 육아나 집안일은 내가 99%다 했잖아.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보상은 무슨? 육아나 집안일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하는 거지. 그리고 육아나 집안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나눠서 해. 저는 순간 남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와는 백날 이야기해봐야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조금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저도 남편과는 일절 말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암튼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 집 가게에 피해 입힌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번 명절에는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줄여서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드는 게 실화인가 해서요. 제가 내는 생활비가 줄었으니 저희 친정에 들어가는 경조사비를 줄이겠답니다. 심지어 제 동생 생일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생일 선물도 저더러 알아서 하라네요. 평소에도 남편이 제 동생 생일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활비에서 용돈을 주기는 했거든요. 사실 좀 억울하기는 했어. 나는 외동이라 형제가 없어서 우리 집에는 따로 들어가는 경조사비도 없는데 당신네는 형제가 둘이나 있으니 생일이니 조카들 세뱃돈이니 다 2배로 들어갔잖아. 누가 보면 처가에 대단히 잘한 줄 알겠다. 내 동생 결혼할 때 축의금 좀 많이 하자고 했더니 꼴랑 20만 원 봉투에 넣어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제가 결혼할 때 남동생은 제 냉장고를 사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고마운 줄은 모르고 현금으로 20만 원이나 줬다고 저에게 더럽게 생색을 냈습니다. 그게 어디야? 나는 형제도 없어서 줄 축의금도 없는데. 순간 남편 뺨을 올려붙이고 싶은 걸 정말 꾹 참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구질구질 얄미울 수가 있죠. 구두쇠인 줄은 진작 알았지만 저 정도로 철면피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던 와중에 집안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제가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못 갔어요. 어머니도 가게 일이 바쁘니 병원에 갈 정신이 없으셨고요. 그러다가 그만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가게에 일하시는 이모가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급하게 모시고 갔습니다. 저와 동생은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처럼 당뇨가 심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워낙 병원에 잘 가지라 않으시니 모르고 계셨던 거죠. 당 수치가 위험 수위인데다가 합병증까지 있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뇌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대요. 저와 남동생은 정말 시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에게 뭐든 괜찮다고 하시는 씩씩한 분이라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너무 소홀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 주실 줄 알았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만 나이가 들고 아들이 크는 것만 생각했지 어머니 나이 드시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라도 어머니를 챙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바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혈관이 다 막혀서 피가 잘 돌 수 있게 하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이나 합병증도 위험 단계라 병원에서 며칠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며칠 더 입원해야 했죠. 4일에서 5일은 입원해야 한다는데 어머니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중국에 있고 남동생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 데다가 출근도 하니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마찬가지였고요. 할 수 없이 간병이나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어요. 어머니도 저희 남편 못지않은 구두쇠거든요. 어머니는 간병인이 비싸다면서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작 며칠인데 혼자 있으면 된다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니 앞에서 울어버렸어요. 이 상황이 너무도 슬퍼서요. 예전에 외할머니가 병원에 계셨을 때가 떠오르면서 어머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뭐가 바쁘다고 고작 일주일도 어머니 곁에 있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병간호를 제가 해주고 싶다고요. 사실 무리도 아니었던 게 남편만 이해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어차피 남편은 학교 방학이라 학교에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괜히 눈치가 보여서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건데 도저히 어머니를 혼자 병원에 두고 발이 떨어지질 않아 남편에게 질러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병원에 제가 왜 들어가냐고 난리였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거기를 당신이 왜 들어가? 더군다나 당신은 유부녀잖아. 남편이랑 자식 안 챙겨?
오빠는 중국에 있고 석진이는 출근해야 하잖아. 나야 레슨이랑 수업 따로 보강하면 되니까 충분히 시간 낼 수 있고. 어차피 당신도 방학이라 집에 있는데 5일만 당신 아들 좀 봐줘.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인데 충분히 볼 수 있잖아.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난리를 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진료실에서 어머니의 뇌사진이랑 막힌 혈관 사진들을 보는데 저는 겁이 덜컥 났어요. 이대로 어머니가 잘못되시기라도 해서 제 곁을 떠난다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런 마음을 남편이 절대 헤아릴 수 있을 리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모진 소리를 다 퍼부었습니다. 저더러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 이런 게 사람인가 싶어서요. 너야말로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 아니니?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사위가 돼서 당장 병원에 오지는 못할 망정. 뭐? 병원에 왜 있냐고? 너는 우리 엄마가 괜찮은지 왜 쓰러지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 제가 급하게 병원에 오는 바람에 지갑도 아무것도 챙겨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져다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 말에 눈이 뒤집혀서 할 말을 못하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야, 너 이런 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입에서 절로 튀어나오더군요. 사실 남편 하는 짓으로 봐서는 욕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이었어요. 얼씨구, 아주 효녀 나셨네. 효녀 났어. 그렇게 엄마 옆에서 효녀로 살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을 해서 남의 인생을 망쳐? 아, 몰라. 나 주말에 골프 가기로 했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역시나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철이 없고 개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개념하고 몰상식한 인간인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데 이 인간이 골프를 간다네요. 이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질 않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서 실소가 튀어나왔어요. 저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어머니 병원에 있기로 했어요. 혹시 몰라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은 해뒀습니다. 친정엄마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 있기로 했다고요. 귀한 아들 혼자 손주 보느라 고생하니 좀 들여다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아들 굶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한다는 소리가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미 너는 가만 보면 네 남편을 너무 부려먹는다. 요즘 병원에는 간병인도 다 있다는데 꼭 거기를 네가 직접 들어가야겠니? 으이그, 우리 아들이 혼자 애 보느라 아주 고생하게 생겼네.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 안부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였어요. 부모한테 보고 자란 게 없으니 남편도 그 모양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요즘 병원에 간병인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친정엄마는 남이랑은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있으려고요. 아참, 나중에 어머니 병원에 들어가시면 꼭 간병인 써드릴게요. 그럼 제 아들 좀 부탁드려요. 저도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니 뻔뻔해지더군요. 시어머니도 믿고 남편도 믿고 다 싫었어요. 제게 상처 주고 모진 소리라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갚아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일절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간호에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 핑계, 아이 핑계로 어머니에게 해드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울컥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기운을 내서 어머니가 전처럼 건강해지실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래도 시술이 잘 끝났어요. 앞으로 평생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처음 쓰러져서 병원에 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상태라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퇴원 수속을 하고 나가면 돼서 짐을 챙겨 어머니를 모시고 수납하러 갔어요. 저와 어머니 둘 다 갑자기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게 돼서 지갑도 못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는 급한 대로 동생에게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됐다고 돈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5만 원권 뭉텅이를 꺼냈어요.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 나 절대 너희한테 손 안 벌리니까 걱정하지 마. 나야 장사하는 사람이라 주머니에 항상 현금은 다발로 들고 다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머니는 여전하셨습니다. 원래도 자식들이 돈 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항상 본인은 돈 많으니 저희나 알아서 잘 살라고 하셨죠. 결국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현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다 보니 딱 20만 원이 모자라더군요. 어머니는 바로 집에 가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병원이 어디 그런가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야 했죠. 저는 우선 급한 대로 동생에게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바쁜지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남편에게만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없는 돈에 생활비를 내느라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남편에게 이체해버리는 바람에 제 통장에는 아예 돈이 없었어요. 여보, 지금 퇴원하려고 하는데 엄마랑 나랑 둘 다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20만 원이 딱 부족하네. 지금 바로 20만 원만 이쪽으로 입금해 줄래? 내가 다음 달 생활비에 포함해서 줄게. 저는 어머니 앞이라 최대한 상냥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남편과 다퉜지만 그런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이제는 아예 정신줄을 놓았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개념 없는 소리를 퍼부어대더군요. 네가 이제 아예 미쳤구나. 하다하다. 네 엄마 병원비까진 네가 내겠다는 거야? 와 진짜. 너희 집이 이 정도로 거지였냐? 어떻게 20만 원이 없어서 전화를 해. 난 네 엄마가 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순간 제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병원이 시끄러워서 스피커 음향을 제일 크게 해놨는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소리를 질러대서 어머니에게까지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남편이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어머니께서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소영이 너 지금까지 네 남편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으면서 산 거야? 20만 원도 네 마음대로 못 쓰면서? 저는 아니라고 잘못 들은 거라고 대충 둘러댔지만 눈치 빠른 어머니께서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제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는 절대 남편을 가만두실 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전화를 건 어머니는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셨어요. 야, 이 사위 새끼야. 내가 너 이마가 훤하게 벗겨진 게 원래 쪼잔한 새끼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신 나간 놈인 줄은 몰랐다. 어디 내 딸한테 감히 소리를 질러? 그리고 뭐? 거지 같은 집안? 너 내가 재산이 얼만 줄 알아? 목포에 있는 땅만 다 팔아도 30억이 넘어. 그뿐인 줄 알아? 내가 서울에서 장사해서 올린 건물이 지금 30억이야.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목포에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시고 가신 재산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어머니께서 서울에 건물까지 올리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조만간 식당을 옮긴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올린 새 건물로 들어가는 거였더라고요.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미리부터 건물을 올리네 만에하면 저희가 신경 쓸까봐 다 완공하고 나서 저에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하셨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딱 10년만 더 식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식 셋한테 똑같이 나눠주고 나서 편하게 크루즈나 타고 다니면서 살라고 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탈락이다 이 새끼야. 어머니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지금 당장 그런 자식과는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니 마음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날라왔는지 남편이 차를 가지고 병원 앞에까지 왔더라고요. 저와 어머니 앞에 달려와 짐까지 받아들면서 모시러 왔다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너 같은 놈 차에 탈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썩 꺼지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믿기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닥에 몸을 납작 엎드리더니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장모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와, 정말 인간이 어쩜 저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상관없다는 막말을 퍼부어대더니만 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용서해달라네요. 그날 저는 남편을 외면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곧장 친정에 왔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자마자 어쩔 줄 모르고 얍삽하게 굴었지만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친정 문턱이 마르게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장을 날려줬습니다. 진작 결심한 일이었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 옛날 어머니가 결심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처럼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와 남편은 소송 끝에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별의별 꼼수를 다했었지만 저와 어머니가 마음먹은 이상 해냈습니다. 아들에게도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앞으로는 할머니와 살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오래 살았던 낡은 집을 팔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제 꿈이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거라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사셨어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꿈은 앞으로 어머니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 후회되는 짓도 많이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 볼 때 가끔 동년배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반가울 때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어 저도 보내봅니다. 그나마 가족들 중 가장 제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싸우기도 하는 딸아이가 제 이야기를 정리해 주었어요. 제가 태어난 1948년은 참 어려웠던 시기 같아요. 태어난 지 채 몇 년 되지도 않아 6.25가 터지기도 했고요. 확실히 그 당시 나라 참상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는 나이는 아니에요. 단지 좀 시간이 지나고 뭘 알 무렵 그쯤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라던가 제가 살아가던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답습해 갔답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이야 계속 서울에 있었지만 지방으로 점점 내려가서 터지를 잡다 보니 정말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 몇몇을 보면 다들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왔고 그 이후 태어난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북쪽에서 오셨다든지 혹은 광복 직전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든지 이런 경우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3살 배기 무렵에 모두 6.25를 겪게 된 거였고요. 이렇게들 힘들게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고 참으로 힘들고 배고픈 나날들을 보냈어요. 한편으론 너무 슬픈 게 아마 제 또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자식 세대들과 당연히 세월의 차이가 있긴 하다지만 정말 해도 너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은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아버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뭐 나 태어났을 땐 덜 힘들었나? 그리고 전쟁이니 공산당이니 가난이니 그런 거 실제로 다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전혀 해당 없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봐야죠. 왜 맨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요? 이러면서 질려 죽겠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어찌 보면 저도 늘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아들도 힘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단순히 세대 차이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도 꽤 크게 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48년생인 저와 72년생인 아들 사이에는 꽤 넓고도 깊은 간격이 생긴 것 같아요. 나름 저는 아들에게 지원해줄 만한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아버지, 난 아버지처럼 이렇게 작은 재료상이나 하면서 계속 남 때문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으면서 건물도 사시긴 했지만 그건 아버지 세대 때나 가능한 거잖아요. 요즘 제 또래 중에 누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나요? 자꾸 저 장가 늦게 간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아버지 노후에만 집중하세요.
정 아니면 미연이가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물려받아서도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던 작달만한 재료상이 있는데 월남전에서 돌아온 이래 저는 남대문 시장에 취업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서 애들 엄마를 만났고 애들 엄마가 가져온 혼수며 이것저것 돈을 좀 모아서 이 자그마한 자리를 얻었고요. 나름 일해본 경험들을 갖고 우리는 가게를 열게 되었고 결코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정말 개미 마냥 열심히 모으고 또 모았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돈 하며 살아 그런지 애들은 어릴 때부터 뭘 아끼고 하는 것에 질려 있더군요. 게다가 씀씀이가 저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딸 역시 그랬기에 우리는 꽤 아이들을 야단쳐가며 키웠어요. 누가 이렇게 화장지를 많이 쓴 거냐? 화장실도 불 꺼놓고서 전기세 나간다. 이들은 정말이지 돈 무서운 줄을 몰라. 아빠 어릴 땐 어땠는 줄 아냐? 맨날. 이렇게 말하면 딸부터 짜증을 냈었답니다. 아, 알아. 아빠 이제 그만해. 뭐, 나무 껍질 벗겨다 먹었다고? 그 얘기를 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나 별로 휴지 많이 쓰지도 않았어. 오빠가 많이 썼나 보지. 그리고 그놈의 보릿고기 얘기 좀 그만해.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아, 지겨워 죽겠어. 애들이 이런 반응이다 보니 자꾸 사이가 나빠지는 것만 같아 저도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확실히 이때 유년기를 아주 진하게 몸에 스며들어 핏줄이 되도록 지냈기에 잊을 수가 없지 않나요? 몇 번이나 거듭해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섭고도 고달픈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에서 그리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곳이긴 했는데 뭐 때문인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더더욱 많았어요. 전쟁 끝난 지 좀 지났다고 한들 별 차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제 또래 친구들은 사실 늘 배만 고팠을 뿐 딱히 철도 없고 뭘 모르나 이긴 했어요. 앞가림도 잘 못하는 시기에 전쟁을 겪었고 그렇게 계속 업혀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며 겨우겨우 그 난리통을 끝냈고요. 이후에는 근처 도랑에서 가재나 잡으러 다니고 늘 그렇게 줄임배를 안고도 뭘 그렇게 걸어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들 힘들고 배고플 때라 조금이라도 먹거리가 생기면 서로들 챙겨줬었어요. 명식아, 이리 와봐. 이거 엄마 좀 갖다 드려. 얼마 안 됐는데 전에 엄마도 우리한테 좀 챙겨줬었거든.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알았지? 이러면서 감자 조금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서 가면 어머니는 죽을 써다가 또 어찌어찌 끼니를 때우셨어요. 우리 애들에겐 이미 지겹게도 한 얘기라 자다가도 깨서 읊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그 보릿고개 시절에는 소나무 껍질 벗겨다가들 얼마나 먹었나요?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 엄마들은 그걸 그렇게다 끓이고 또 끓이고 거의 삭히는 수준으로 해다가 먹였어요. 그런데 먹고 탈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저도 그랬고 당시 같이 잘 다녔던 단짝인 영환이도 말이에요. 야, 명식아, 나 이러다 죽겠어. 배만 빵빵해지고. 우리 할머니도 어제 나랑 똑같은 걸 먹었는지 배만 불러차서 아주 죽겠대. 아, 어떡하냐 정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소나무 껍질 자체가 워낙 소화가 잘 안 되더군요. 그렇다고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배가 죽을 듯이 고파 뭘 입에 넣긴 했지만 그게 밖으로 배출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 저희 같은 애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소화력이 약하니 몸이 견뎌내지 못했던 거고요. 먹고 소화도 잘 안 됐지만 그렇다고 또 안 먹을 수도 없었어요. 거의 늘 보리 죽이며 뭔 놈의 이파리들을 그렇게 따다 먹었는지 어떤 놈은 소나무 껍질 벗겨가며 그 진액이라도 먹어보겠다고 매달렸지만 뭐가 있었어야죠. 저와 영환이는 그때 거리를 누비며 정말 운 좋은 날 빼짝 마른 개구리를 잡아먹었던 날도 있었어요. 지금 애들은 이런 걸 상상도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다 같은 동네에서 학교도 다녔는데 갈수록 형편도 나빠지고 왜 학교를 다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공부도 싫고 가서 다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선생님부터 해서 모두 배를 곪고 있는 모습이 참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영환이는 또 뒷길로 빠져서 어디 굴러다니고 놀면서 개구리를 찾으러 다녔어요. 야, 명식아, 니랑 나랑 다 찾아서 잡아먹었나 보다. 아닌가? 보니까 저쪽 동네 애들도 전에 잡았다고 하던데. 하여간 먹고 죽을래도 없네. 개구리가 우리 무서워서 다 도망갔나 보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둘은 진짜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영환이 이 녀석은 일본에서 온 녀석이었는데 더 힘들게 배를 굶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영환이네는 할머니와 부모님이 같이 한국으로 어렵사리 넘어오셨는데 나중에 다시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셨나 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아직도 일본에 있어. 같이 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대. 난 이제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할아버지는 더 모르겠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도 없을 때 혼자 동생을 낳아서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저렇게 아픈 거야. 영환이네 어머니는 제가 기억할 때 늘 그 작고 좁은 방에 누워 있으시던 생각만 나요. 누렇고 얇은 유 하나를 덮고 언제나 파리하고 힘없는 얼굴로 눈만 가끔 맞추셨거든요. 집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가끔 놀러 가기도 했지만 정말 지독할 정도로 먹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었어요.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영환이네를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죽이라도 조금 써서 내어드릴 때도 있었답니다. 이거 영환이 갖다 줘. 거기 엄마 얼굴이 맨날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던데. 영환이 불쌍해서 어쩌냐. 에휴. 그렇게 조금이라도 덜어 갖다 드리곤 했는데 당시 어렸던 제가 봐도 영환이 할머니는 참 표독스러운 사람 같았어요. 아마 시어머니였을 텐데 우리 엄마가 당신 며느리 주라고 준 건데도 문 앞에서 받자마자 홀짝 다 마셔버리더군요. 이리 줘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이러면서 대문을 돌자마자 들이마시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도 당시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영환이가 나왔지 뭐예요. 영환이는 징징거리면서 자기 할머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할머니는 똑같이 매섭게 받아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먹고 죽으려고 먹었다 왜? 네 엄마 어차피 저러고 죽을 텐데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냐? 들러붙지 말고 저리 가. 이러면서 아주 대차게 영환이를 떨궈내는데 그대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나름 충격받아 집에 왔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혀를 차실 뿐이었답니다. 아무리 고만고만한 집 형편들이라곤 하지만 간혹 저렇게 배를 골아 무섭고 매정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 더 흉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랄지 영환이 어머니는 그렇게 못 먹고 계시면서도 이후 몇 년은 더 사셨던 것 같아요. 반대로 할머니는 그렇게 욕심부리고 며느리를 괴롭히시더니 뭘 잘 못 삶아 드시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가 점점 커가고 이후로 20살 남짓 되었을 때는 그나마 배고픔은 그전만 하지 않았다 쳐도 여전히 먹고 살긴 힘들긴 했어요. 영환이는 한 번쯤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에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건데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엄청 고생했대. 그래서 아버지도 가서 똑같이 일본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저는 이때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렇게 힘든데 너네 아버지는 왜 일본에 다시 가신 거야? 집에 안 오신 지도 엄청 오래되시지 않았어? 그러자 영환이는 참 답이 없다는 듯 괴로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휴, 그나마 그래야 먹고 살 돈이 나오니까. 거기서 한국인이랍시고 차별을 당할지언정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벌써 아버지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이런 얘기가 우리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제법 장성했다 싶은 우리에겐 꽤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학교도 중간에 다니다 그만두고 여기저기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돈 될 거리 주워오기도 하고 도시도 어찌어찌 따라 나가기도 하고 그래봤자 집에 딱히 도움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당시 나라에서는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월남전 참전을 두고 한창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장남이기도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환이는 생각이 다르더군요. 나는 아버지 만나야 해. 그래서 못 가겠어. 굶어 죽더라도 한국에 있을 거야. 월남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너도 그냥 가지 마.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자. 살려면 또 방법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딱히 속 시원치 않은 이유를 대가며 끝까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릴 적부터 웬만한 것은 거의 뜻을 맞춰가며 살아왔던 우리가 파병 문제로 뜻이 갈리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당시 저도 무척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는 보통 반대하신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 나간 것도 아니고 한참 뒤쯤에 나가게 된 거라 여기저기 비보도 만만치 않게 들려왔거든요. 명식아, 안 가도 된다. 남들 죽으러 간다고 너도 죽으러 갈 거냐? 안 된다. 너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어? 이처럼 내내 눈물 지으며 반대하시는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월남을 다녀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말들을 들으며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심장이 꿀렁거리고 눈물을 줄줄 흘렸던 때의 기억은 정말 참혹했어요. 당장 제 귀 옆으로 총알이 날아다녔고 그때 봤던 참상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기억이 되어서 이후로도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가끔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면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 아리고 심장이 쿵쿵 뛰곤 해요. 물어보면 언제건 어제 일처럼 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왕 돌아왔고 그 후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나 영원이의 만류처럼 안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다녀와서 요즘 말로는 그 후유증이랄까 그런 것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직접 겪긴 했지만 그땐 기억이 흑금으로했고 늘 동네 어른들로부터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파병되어 직접 경험했던 전쟁의 참상이란 이후 몇 년이 지나 결혼했을 때에도 악몽에 시달려 몇 번이나 헛소리를 하고 울음을 토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참전가 있던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었지만 돌아오니 제 환경은 무척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었고요. 영환이네. 저기 멀리 어디 간다더라. 어디로 가는지도 못 물어봤어. 너 파병 가고 걔도 많이 방황하는 것 같더라. 어디 아가씨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리도 있고 너한테 연락한다곤 했어. 저 역시 영환이를 거의 생각지 못하긴 했지만 막상 돌아와서 떠올려 보니 우리가 각각 서 있는 곳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게 되었죠. 그 이후 몇 년 지나서 겨우 연락될 때까지 저는 저대로 영환이는 영환이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던 72년도에 영환이한테 급히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본가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연락이 되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뭔가 애틋한 느낌은 여전하더군요. 명식이 너희 놈 장가 들고 애도 낳았다면서? 나도야.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다. 요즘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오는 영환이야말로 여전히 얼굴색이 좋지 않고 좀 지쳐 보이긴 했어요. 당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가게에 데려가 미약하게나마 소개도 해주었죠. 신기하다는 듯 그 좁디 좁은 가게를 둘러보던 영환이는 불현듯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오, 그래. 다 잘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나 일본으로 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론 영환이를 떠올릴 때마다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지만요. 아버지께 가게? 연락은 된 거야? 요즘 보니 일본이나 싱가폴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일하러 가더라고. 어떻게 살 생각이야? 온통 묻기만 하는 저에게 영환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봐도 딱히 대책이 없어 보이긴 했죠. 애들도 태어났고 먹고 살려면 별수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지. 아버지랑 연락이 닿아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해. 나도 막막한 게 많다 지금. 확실히 고민이 무척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일본을 가끔 얘기했지만 영환이 어머니나 할머니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았지 이 녀석은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 없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와서 태어났으니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잘 다녀오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저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고 정말 간만에 만난 고향 친구의 여운을 깊이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갔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 아내의 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도와주시긴 했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뜻이 잘 안 맞았는지 서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 못 견딘 어머니가 말하시더군요. 예, 요즘 젊은 애들은 아주 시어머니를 시집살이 시키는구나. 내가 이 나이 먹고 네 마누라 죽 끓여다가 갖다 바치고 하면서 살아야겠니? 나도 몸 성치 않다. 나 그만 내려가마. 이렇게 말씀하시며 짐을 챙겨서 내려가시고 아내는 당시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툴툴거리며 마중도 안 하더군요. 이 무렵부터 사회 흐름이 많이 바뀌었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자라온 아내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자꾸 저와 마찰이 일어났죠. 이 좁아 터지는 집에서 어머니까지 어떻게 모시고 살려고. 당신도 내가 갖고 온 돈으로 겨우 가게 얻어놓고 양심은 있는 사람이요? 마누라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어머니라도 그럼 일어나셔야지. 아픈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 저도 한계가 왔고 그냥 다 놔두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도움의 상이며 뭐며 맨날 사람들 쫓아다니며 일 배우고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 맨날 시장에서 만나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어느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게 되었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나가서 가게를 지키는 게 일상이 되었고 하도 내가 고생하고 아내도 힘들게 살다 보니 절대 애들에게는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라는 동안 저는 애들에게 꽤 많은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서운하고 마음 한켠이 허전하더군요. 특히 아들로 말이죠. 아버지, 저 학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요. 돈 좀 더 주세요, 네? 군대도 다녀와 놓고 좀 부족하면 자기가 뭐라도 해서 벌었을 생각을 해야지.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손 벌리는 모습이 화가 났어요. 지 밑으로 여동생도 있는데 걔도 공부시켜서 대학은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리가 크던 무렵부터 지금도 저랑 안 맞아서 힘든 사이이긴 해요. 야, 이 녀석아. 머리만큼은 다냐? 네 애비는 그 나이 때 도시로 나와 일하고 쫓아다녔고 월남 가서 얼마나 팍팍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알아? 어디 당연한 듯 돈 달라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그냥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지간한 도둑도 너처럼은 안 하겠다. 제가 한창 윽박질러서 야단을 쳐놓으면 또 아내는 뭐가 그렇게 아들이 안쓰러운지 엄청 감싸고 돌았어요. 당신은 왜 그래요, 진짜. 제대로 못해 먹이고 못해 입히고 부모가 돼서 무능력하기에 잘못이지 얘네가 뭐 그리 잘못이에요. 아내까지 이런 말을 하니 아들 녀석 버릇이 그 모양인가 싶고
그나마 딸내미는 별말 없이 잘 커졌기에 집에 와서 딸 보는 맛이라도 있더군요. 한창 아들과 딸이 대학 다니던 90년대 무렵엔 진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것 같고 저도 아주 잠깐 호황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금도 하고 은행을 목숨처럼 신뢰해가면서 아내와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흐름을 잠깐 좀 거쳤다고 철없는 아들 녀석은 정말 지멋대로 살았어요. 저 몰래 지 엄마한테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지. 그걸로 작달만한 차를 한 대 사더니 몰래 끌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하도 거칠게 싸우다 보니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놈 자식아, 네 애비는 아직도 휴지도 몇 장 마음 편히 못 써. 그리고 몇천 원 하는 백반이나 겨우 먹고 다니는데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어? 그따위로 살 거면 나가. 네 힘으로 먹고 살아. 있는 대로 욕을 다 얻어먹고 말 같지도 않게 똥폼만 잔뜩 뿌린 차에 옆에 웬 여자애를 태운 채로 망신을 당한 아들은 그 길로 사라졌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듣지 않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지 답답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약해 빠진 아들 녀석은 다시 돌아왔고 그래도 제 아비 돈이 아쉬웠는지 무릎 꿇고 빌더군요. 결국 그리 살다가 나중에 장가 갈 때쯤 제때되어 나갔고요. 딸아이도 2000년에 시집을 가고 우리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떠들썩하고 분주하게 살았으면서도 막상 애들이 집에 없으니 허전하기도 하고 애들과 많이 시간을 못 보냈음이 뒤늦게 후회스럽더군요. 너무 많은 걸 아내에게 이름했던 게 아닌지 대체 내 삶이란 게 뭔지 통탄스러웠어요. 그 무렵 시장에서 같이 일했던 옆 가게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참 서글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사실 뭐가 있냐. 전쟁이며 온갖 변하는 흐름 속에 같이 굴러오면서 몸만 내던지며 살아왔지. 자식들이 뭘 그런 걸 알아주겠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말이 맞다 싶으면서도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를 계속해서 넘기고 손주들도 태어나고 한편으론 참 고마웠던 게 딸내미가 그렇게 저를 잘 챙겼어요. 아빠,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맨날 좁은 가게에서 일하는 아빠 보면 너무 속상해. 엄마도 너무 아빠 타박만 하지 말고 좀 잘해줘. 이제 둘밖에 안 살잖아. 나랑 오빠가 애들 데리고 자주 올 테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딸아이는 손자 손녀를 한 명씩 낳아서 종종 친정에 들렀는데 저는 참 희한한 감정이 들었어요.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왔는지 실감이 안 났죠. 그쯤 우리 어머니 댁도 손주들을 다 데리고 들렀는데 그때 어머니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명식이 왔구나. 아휴, 나도 몸이 힘들어서. 하여간 밥 잘 챙겨 먹고 있지? 어느덧 여든이 다 되셔서 그렇게 누워만 계신 어머니를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어요. 당시 저는 50대 후반이었고 제가 딱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았죠. 위로는 어머니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이며 손주들까지 있다 보니 삶이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당시 어머니랑 이야기도 별로 못 나누고 치매도 앓고 계시던 때라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글쎄, 저도 잊고 있던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지 뭐예요. 네 친구, 영환이 생각이 난다. 그 엄마 말이야. 참 얼굴이 안 좋았었는데 영환이도 꼭 닮았잖아. 새삼 큰아들 친구 얘기를 하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아주 조금 기뻤던 것 같아요. 오래도록 치매를 미약하게 앓으시면서 잘 까먹는 어머니가 그 옛날 얘기를 아주 잠깐 꺼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때 친구 생각을 엉겁결에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가서 산다는데 그게 벌써 꽤 됐어요. 민철이 태어났을 무렵에 영환이가 인사를 왔는데 벌써 민철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어머니? 30이 훌쩍 넘었잖아요. 저도
보고는 싶네요.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구나 싶었어요. 그런 대화를 간만에 나눈 뒤 1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늘 배를 골아가며 자식들에게 먼저 먹거리를 넣어주셨고, 자식들 장성에서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패 끼치기 싫다며 한 집에 같이 안 사셨던 분이에요. 외가 근처에서 사시면서도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그래도 가면 늘 팔 벌려 반겨주셨는데요. 그런 어머니를 보내니 수한 만큼 오래 사시고 가셨단 생각이 들면서도 서글펐어요. 나이가 환갑이 다 되어가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마음껏 울 수도 없고 많은 것들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고 한참 지나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걸 가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해외를 아예 안 가본 건 아니고 베트남 정도이긴 했지만요. 처음에 딸아이가 베트남 다낭에 여행 가자고 했는데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아내가 대신 답해주긴 하더군요. 네 아빠 월남 참전했던 사람이잖아. 그때 충격으로 너 낳을 무렵까지도 아빠가 얼마나 자다가 헛소리하고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아무리 사정 좋아졌다고 한들 별로 가고 싶지 않을걸. 그런 저에게 딸은 요즘과 어떻게 비교하냐며 관광지로 아주 물이 올랐다고 계속 말하는데 제가 너무 고지식했던 걸까요? 별로 귀에 안 들어왔어요. 상황이 이러니 딸은 결국 포기했고 다른 곳을 지칭하더군요. 바로 일본 말이에요. 아빠, 오빠네도 모처럼 시간 낸 거니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랑 다 같이 다녀오기로 해요. 솔직히 동남아보다는 일본이 더 가까워요. 비행기도 오래 안 타도 되니까 우리 같이 가요. 네? 이렇게 말하는데 저에겐 옛 친구 영환이가 거듭 입에 달고 살던 게 일본이라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어요. 기왕 딸내미가 저렇게 대가족 해외여행을 고집한다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갔던 일본 여행에서 저는 또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왔지 뭐예요. 가족끼리 다 싸우고 난리가 났고 나중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집으로 갈 때가 되어서야 조금 진정들을 했어요. 사실 생전 그렇게 단순히 놀러다니는 용도로 동네 근처도 어디 제주도도 안 가봤던 저예요. 그랬는데 대뜸 나가본 해외라는 건 그저 신기하기만 하고 얼떨떨했어요. 우리 애들은 워낙 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 그런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마다 턱턱 돈을 내고 해보려는 모습들이 자꾸 거슬리더군요. 야, 민철아, 그게 무슨 외화낭비냐? 뭔 놈의 선물을 한답시고 그런 것들을 잔뜩 사고 있어. 그런 건 한국 가서 사도 되잖냐? 처음엔 제 말에 아들도 모처럼 여행 와서 그런지 좀 수긍하려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까지 저에게 화내는 걸 보니 제가 좀 지나치긴 했나 봐요. 아이고, 이게 다 얼마냐? 이거 뭐야? 계산 좀 해봐라. 이렇게 비싼 걸 막 먹어도 되는 거야? 형편껏 써야지.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여긴 어디 시장 없냐? 적당히 사서 숙소 들어가서 해먹자. 이러니 아내도 그 사람 많은 거리에서 자식들이며 손주들까지 다 절 보고 있는데 소리를 벌컥 질렀어요. 아유, 당신 진짜 뭔 궁상이에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해외여행 와가지고 돈을 쓰네만에 난리인지 모르겠네. 돈 쓰러 오는 거지. 그럼 아끼러 오는 거예요? 이런 데 와서만큼은 먹고 싶은 만큼 좀 먹고 놀고 해야지. 일본까지 와서 나 돈 없수다 하고 광고하시오? 돈도 다 얼마씩 내서 왔구만. 뭘 그렇게 잔말이 많아요?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데 너무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내 말만 들으면 전 정말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고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더군요. 애들 세대에는 그게 당연한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상황을 그렇게 덜컥 쉽게 받아들이며 같이 어울리기는 힘들었어요. 여행 올 무렵에는 나도 거기엔 아는 사람이 있다, 영환이라는 친구가 있다며 괜히 너스레 떨어보았지만 막상 와서는 조금의 생각도 나지 않았죠.
신문물이며 완전 다른 가치관을 가진 애들과 동행하려니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사실 말이 그렇지 영환이와 제가 연락할 수 있는 구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렇게 터벅터벅 돌아왔고 딸은 못내 이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공항에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엔 우리 제주도나 가요. 말도 안 통하는 해외 가서 아빠 너무 고생했겠어요. 기분 푸세요. 괜찮다고 어색하게 답하긴 했지만 정말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 매일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바쁘게 굴러가는 제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제동이 걸려가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로 넘어오고 또 해가 넘어가다 보니 제 몸도 점점 여기저기 못 견디겠다는 듯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군요. 여기저기 쑤시는 곳들이 생기고 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어도 금방 걸려서 아파지고 말이죠. 결국 제가 꾸려오던 가게를 계속 혼자 유지하기가 힘들어 정리하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자기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아빠 평생 그 자리 지켜왔잖아요. 거기 유지하면서 조그맣게 우리 건물도 샀고요. 그거 그냥 정리하고 나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뭐라도 해볼 테니까 아빠 팔지 마세요. 내가 돈 내고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달마다 돈을 내겠다며 자그마하게 아동복 가게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거절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게 되었고 가끔 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왔다 갔다 들르면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딸은 그래도 야무진 구석이 있어서 인터넷이니 뭐니 홍보를 잘 했는지 제법 단골도 늘어나고 또 거기서 터전을 만들어 가더군요. 저는 아주 조금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헌데 시간이 지나 제가 칠순이 되었을 무렵 누가 거짓말이라도 한 게 아닌가 싶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것도 무려 딸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전화를 잘못 받은 줄 알았지 뭐예요. 몇 번이나 딸에게 다시 확인하다가 급기야는 목소리가 커져서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 참, 아빠, 맞다니까요. 그 뭐지? 웬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름이 이영훈이라고 하셨어요. 아빠 아주 옛날 친구. 옛날 거기서 살 때 친구라고 말이에요. 내 또래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아드님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전화번호 보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글쎄, 제 자리를 이어 계속 같은 곳에서 가게를 이어오고 있던 딸애에게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인 저를 가리켜 김명식이라는 사람을 모르냐고 물었더군요. 이미 달라진 환경들을 보며 특별히 기대도 하지 못한 채 물었던 모양인데 딸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저는 연락처를 받고 믿을 수가 없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들이쉬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러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인가 싶은 청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르신을 뵙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모시고 들어왔어요. 형제들 중에 제가 한국을 많이 드나드는 편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다 하셔서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잠드셨는데 혹시 어르신께서는 언제쯤 시간 괜찮으실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해 듣다 보니 좀 혼란스러웠지만 천천히 말을 하며 약속을 잡게 되었죠. 듣고 보니 명동에 있는 어느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건강이 꽤 안 좋은 것 같더군요. 하긴 어릴 때부터 몸이 워낙 약했는데 그래도 용케 그 나이까지 잘 있었구나 싶긴 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던지 중간에서 만날까 했는데 참 묘하게도 친구의 아들이 제안한 장소는 옛날 우리 고향을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거길 너무 가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한 1년여 전부터 꿈도 꿨다고 새삼 말씀하시고 연세도 드시고 몸이 많이 쇠하셔서 그리워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고향 친구이신 어르신도 뵙고 싶다고 하시기에 제가 요 얼마간 대신 알아봤고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너무 반갑네요.
결국 저 역시도 정말 몇십 년 만에 가보는 건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때 그 고향으로 새삼스레 가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혼자 운전해서 가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딸아이가 사정을 듣더니 가게를 비우고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아빠 고향 친구셔?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아빠를 보러 왔대? 와, 아빠한테 그런 인연도 있었다니 신기하네. 아빠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잖아. 아, 한국분이시지? 그러면서 딸은 시간을 기꺼이 냈고 운전해서 절 데려가 주었어요. 약속한 어느 식당에서 얼굴을 보기로 했는데 문을 열고 새까만 안경을 쓰고 약간 다리를 절듯 들어오는 누군가를 봤어요. 그 뒤로 따라오는 키 큰 청년이 하나 있었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주변을 보더니 그제서야 인사를 하며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명식 어르신이시죠? 저 아버지, 여기 어르신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시켜주는데 안경을 천천히 벗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응시하는 그 얼굴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고 코끝이 아려오다 못해 좀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명식이, 이야, 명식이구만. 이러면서 제 어깨를 힘주어 잡는데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계산도 정확하지 않은 영환이가 제 앞에 있었어요. 한창 상기된 얼굴로 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이민을 결심하던 20대 중반의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말이죠. 언제 이렇게 저처럼 칠순을 막 넘긴 얼굴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거의 남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서 있다니 이 감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서 있기만 하는 우리를 자식들이 겨우 자리에 앉혔고 둘이 각각 차로 돌아가서 자리를 비워준 사이 뜨문뜨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영훈이는 제가 조금도 예측할 수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더군요. 뭐라고 해야 하나. 시간이 많이 흘렀지. 그래도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 나도 처음 갔을 때 몇 년을, 아니 한 10수년은 피를 봤지. 명식이 네가 월남 가서 힘들 거라고 했었지 아마. 나도 근데 결코 쉽지 않았어. 모국을 떠나서 하는 생활은 어딜 가나 낯설고 어렵더라고. 게다가 난 정말 너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 떠듬떠듬 주름이 자글한 입으로 말하는 영환이를 보니 문득 영환이 눈에도 제가 그렇게 보일까, 어떻게 보여질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할 겨를 없이 영환이가 그간 살았던 날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7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버지와 함께 일했고 일본어도 힘들게 배우고 자식들까지 정착시키는데 여간 고생한 게 아니라네요. 거기서 한식당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도와가며 언어도 못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점점 자리를 옮겨가며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제법 한인 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성공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고 보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서럽고 서러운 생활을 했어. 한국인이라고 차별받고 대놓고 얻어맞기도 하고 은근히 비난도 많이 받고 거기서 악착같이 일을 악물었지. 한국 돌아가도 답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한국인이라고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몰라. 남들은 그런 것들 피해서 해방 직전에 나왔는데 난 그러고 20년 더 지나 굳이 제 발로 또 갔으니 참 이상한 거지. 그래도 그런 시간을 보내어 그런지 자식들은 영원히의 뒤를 이어 점점 번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간의 고생을 말할 때 무척 비장하고 비통스러운 표정이 지나가긴 하더군요. 그건 그것대로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었다고 하니 대단하게 느껴졌죠. 사실 이번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80년대 후반이었나. 그때도 한번 잠깐 들어왔었어. 얼핏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명식이 널 보러 왔었지.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 그러니 뭐야? 그때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난 들어온 거야. 다시 올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나 걸릴 줄은 몰랐지.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생뚱맞은 이야기를 대뜸 꺼내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더니 머리도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 부근에 그 뭐야, 조그만 냇가가 있지 않았나?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가재는 보기 힘들겠지?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얼른 대답을 했어요. 아니, 뭔 놈의 가재는 가재야. 이 날씨에 무슨 가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길.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싶어 쓱 쳐다봤는데 어째 이상할 정도로 계속 그놈의 가재를 고집하는 거예요. 밖은 녹은 눈이며 얼음이 지저분하게 엉켜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계속 얘기를 해대는 통에 거참 왜 이러나 하면서도 일단 그 냇가 부근으로 차를 옮겨가게 되었어요. 거동도 저보다 훨씬 불편해 보이고 다리도 절고 있는 와중에 편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 추운 날씨에 묘하게 생떼를 쓰더라고요. 그냥 둘이 멍청이 서서 당연히 가재는 구경도 못한 채 그렇게 넓고 비스듬하게 이어진 냇길을 보며 서 있었어요. 둘 다 휑해진 머리 위로 우리 귀 뒤쪽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는데 말이죠. 추워서 그런지 눈도 시리고 콧물도 줄줄 나오려 하는데 옆을 보니 이 친구 역시 눈이 시렸는지 안경을 겨우 벗어내더군요. 그런데 그 까만 안경을 벗은 눈을 밝은 데서 보니 나이를 먹어 그런가 안 그래도 작았던 눈이 엄청 작아진 거예요. 피부도 처져서 그런지 더 불편하게 뜨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는 사이 눈가에서 눈물이 쫄쫄 흘러내리는 걸 보니 나 참 추워 죽겠는데도 왠지 그 자리를 뜨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우냐? 너 우는 거야? 라고 묻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그 주변만 고개를 움직이면서 응시하더군요. 괜스레 저도 그냥 착잡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서 있기도 너무 춥고 발이 시려워서 그저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렇게 주변이나 발 밑을 쭉 응시해가면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보니 우리 둘이 70세의 나이를 넘겨 이 땅에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게 참 희한하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 봤던 가재는 당연히 앞만 눈을 씻고 봐도 구경할 수 없었고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쭈글쭈글하고 지친 피부 거죽을 하고 거기에 나란히 서 있으려니 얼핏 어린 날 봤던 풍경이 아주 잠깐 눈가에 잡혔다가 다시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까지 오락가락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계속해서 찬바람이 스며들기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야, 너무 춥다. 안 되겠다. 가자. 안 따라와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추위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을 찌푸리며 다시 안경을 쓰더니 따라오더군요. 딱히 어디 갈 곳도 없고 근처에 닭백숙집 같은 곳이 있기에 그리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떠듬떠듬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입맛이 없어서. 아니, 식사를 요즘 워낙 잘 못하기도 해. 몸이 많이 안 좋거든. 얼마나 안 좋기에 그러나 해서 일단 국물을 떠서 앞에 놔줬는데 제 것을 다시 따르는 사이 친구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서 국물을 살짝 쏟아버렸지 뭡니까. 얼마 안 남았다더라고. 사실 살 만큼 살았지. 지겨워 이제 인생이. 안 그러냐 너는? 알고 보니 나이가 들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대장암을 앓고 있단 거예요. 이미 알게 된 지 좀 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했어요. 한국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 많이 각오를 하고 온 거야. 그래서 그럼 저도 왜 온 거냐고 묻게 되었죠. 어찌 보면 당연히 모국이 그리워서 그랬겠지만요. 왜 다들 갈 때 되면 옛날 살던 데 가고 싶다고 하잖아. 그건 다들 비슷한가 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면 우습지도 않게 들었는데 말이야.
그냥 와서 눈으로 보고 싶고 공기나 냄새, 뭐라도 좀 만져보고 싶어서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친구 표정이 무척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원래도 밝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 눈으로 보기엔 꽤 많은 부와 여유를 누린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것도 좋지. 처음에 점점 올라가는 게 보였을 때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지 몰라. 그게 날 무시하던 사람들과 같은 계단에 섰을 때, 그리고 그들보다 위로 올라갈 때, 그들이 까마득하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올라가니까 또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 친구가 말을 하다가 몇 번이나 기침을 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느라 제대로 얘기를 잇지 못했지만 대충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랬어요. 너무 바쁜 나머지 아들과 딸 그리고 이후로 딸을 또 낳고 막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정작 애들과 부인과 부대끼며 보낸 시간이 너무 없었다나요. 그쯤 되면 다들 자기를 당연히 잘 돌아봐주고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누라는 이혼해서 진즉 한국으로 가버렸지. 애 넷을 낳아놓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잡았는데도 있잖아. 진짜 달려들어 죽일 기세로 말하더만. 자기를 놔주기만 하라고 말이야. 결국 친구가 80년대 후반에도 잠깐 들어왔다고 말한 건 이혼한 부인을 찾아보겠다고 잠깐 왔던 거였나 봐요. 그 뒤로 혼자 애들 넷을 키웠지만 재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점점 윤택해지고 있었기에 애들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해요. 단지 아버지로서의 교감 같은 걸 아이들과 나누지 못했대요. 그나마 막내 녀석이 자식 노릇을 할 뿐이야. 다른 놈들은 제 애비가 암이 걸렸다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그냥 돈만 가져가면 그만인 거야. 에휴, 이제 좀 애들이랑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데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 얘기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와 형편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어중간하게 이 마음을 알 것 같았던 걸까요? 물론 우리 애들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가족 어딘가에서 허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들 잘못이라기보단 그냥 서로 시간이 너무 어긋났던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훌쩍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한 아주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책임. 이런 것들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는지도 몰라요. 평소엔 크게 체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날 친구 따라 같이 이 동네에 와보니 저까지 참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결국 그렇게 어줍지 않은 대화를 하며 말을 몇 번이나 멈췄다가 조금도 나아지는 분위기를 보이지 못한 채 우리의 만남은 끝을 맺게 되었어요. 부축을 받아가며 차에 힘겹게 탄 친구를 보고 아들에게 한번 힘주어 말했어요. 저기, 아버지 모시고 가면 나한테 연락 좀 주겠나? 잘 도착했다고. 오고 가는 길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아들도 알겠다며 머리를 아주 정중하게 숙이더라고요. 참 우리 집 애들에게선 볼 수 없는 그런 깍듯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영원히 이 친구는 저렇게 공허해하다니 어떤 마음과 사정이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더군요. 그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저도 그 여운이 아주 오래 갔었어요. 몇 번이나 꿈에 여기가 나오더라고. 정말 몇 번이나 나왔어. 우리가 그때 여기서 자주 놀았잖아. 가재만 잡은 게 아니었는데 생각나는 건 가재뿐이네. 아무튼 더 이상 꿈만 꾸긴 싫더라고. 와서 직접 공기라도 내 코로 들이키고 손으로 뭐라도 만져보고 싶었어. 세상 참 신기해. 몸 멀쩡할 땐 생각도 안 나더니 왜 이제야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대는 건지.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던 친구는
그렇게 해서 여한이 조금이라도 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마 이렇게 와서 보니 좋냐고 물을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간 지 한 달 남짓 되었을까요? 잘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대뜸 부고 소식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도쿄에 도착한 뒤 집으로 가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날 찬바람을 많이 쐬시기도 했고요. 좀 쉬시면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열도 나시고 이후로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 비로소 지금이야 연락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감사한 건 아버지가 고통을 느끼신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어요. 이 연락을 받고 나니 저도 모르게 아주 길게 한숨을 뱉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그날의 만남도 너무 갑작스럽고 짧았고 하다 보니 솔직히 많이 슬프달까 눈물이 난달까 하는 감정은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영원히 말고도 비슷한 또래들이 많이 세상을 등졌음에도 이때만은 유독 많은 생각이 교차되더군요. 나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까? 당장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마누라랑 같이 있다가 똑같이 동네 산을 거닐고 가게나 왔다 갔다 하다 눈을 감겠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숨을 거둔다는 건 다 똑같은 일이구나 하면서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잠깐 위로도 되었다가 여전히 제 안에 물음표를 품고 있는 채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들이면 다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저 매일 충실하고 옆에 있는 것들과 부대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눈을 감기를.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그저 내가 눈을 감을 때 가족들의 사사로운 몸짓이라든지 움직임이 내 옆을 감싸고 있기를. 그것만 바라볼 뿐입니다.